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리기능장 홍윤경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자, 이번 강의는 음식 재료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이번 강의는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거를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쏙쏙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식 재료 관리. 첫 번째, 자, 음식 재료 관리에 있어서 저장 및 음식 재료 관리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저장 관리에서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 중요하죠. 그 다음 식재료 위생법규 준수, 식재료 사용 방법 준수, 재료의 유통기한, 그 다음에 그런 것 등을 준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재료의 신선도와 숙성 상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 일자, 시간에 따라 품목명과 네임태그 작성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냉장고 용량의 7, 80%만 너무 꽉 채우지 말란 얘기죠. 재료를 보관 및 적정 온도를 유지해라. 자, 창고를 활용할 때는 15에서 20도씨, 습도는 약 50에서 60%, 냉장고는 평균 냉장 그 온도는 이렇게 0에서 약 10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냉동고, 일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면 되겠고요. 급냉고일 경우에는 좀 온도가 더 낮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영하 50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3회 이상 확인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리된 음식은 상단에, 생재료나 달걀은 하단에 저장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시장에서 들어온 비닐은 벗겨내고 투명한 비닐이나 규격, 그릇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편리하게 재료를 소분해서 저장 관리하고 재료의 유실 방지 및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재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큰 그릇에 남은 음식은 작은 그릇으로 옮기고 반드시 뚜껑을 덮어라. 그래야 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겠죠? 공산품은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다. 또한 고춧가루, 통깨 등은 오래 보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소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면 좋겠다. 선입, 선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재고 물품의 손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먼저 입고된 재료는 먼저 출고해서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나중에 입고된 것은 먼저 입고된 물품 뒤쪽으로 보관해라.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 걸 먼저 쓰는 원칙을 입각하에 재고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흐르는 물에 냉동품, 해동 및 육수를 식히거나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흘려 놓을 때에는 표시 또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꼭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또한 저장 시에는 용이한 재고 조사를 위해서 품목별로 위치를 정해 입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장과 재고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식품, 이제 우리가 음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구입을 하거나 재료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성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수분이죠. 자, 수분은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수분의 기능적인 부분은 일단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식사 중간에 또는 식사 후에 물 마시죠? 그럼 왠지 뭔가 영양소가 쑥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식으로 운반을 해주고요. 장기를 또 보호해줍니다. 또한 노폐물 방출을 해주죠. 그래서 하루에 물 2리터씩 드시라고 하죠. 소화의 구성요소, 체온 조절, 윤활작용 이런 것 등을 도와주는 것이 수분이 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 그러면 수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올 수 있느냐?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체내의 정상적인 수분의 양보다 10% 줄어들게 되면 열이 나거나 경련,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분이 20% 이상 손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된대요. 그만큼 수분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물에 대한 이제 그 종류인데요. 유리수하고 결합수, 좀 생소하실 겁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수, 프리워터라고 하는데
식품 중에 유리 상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수. 그럼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식품 중에 그 식품과 함께 영양성분과 함께 섞어져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렇게 함께 대합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물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식품 중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수, 유리수 또는 자유수, 결합수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재료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 중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일명 당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같은 말인데 탄수화물의 특성을 보게 되면 구성 요소가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 세 가지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일일 총 섭취 열량과 소화율, 하루 100%의 열량 중에 65%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율은 98%로 높은 편이죠. 자, 최종 분해 산물,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산물은 뭐다? 포도당.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당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 그러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어떤 효소가 있느냐? 여기 타제, 락타제, 프티알린, 아밀롭신, 사카라이제 이런 것 등이 탄수화물을 소화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을 그럼 분류해 볼까요? 탄수화물은 단당류라고 해서 단당류에는 5탄당, 6탄당 이렇게 또 크게 나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의 가장 간단한 구성 단위로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 당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5탄당과 6탄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탄소의 개수가 5개로 이루어진 것을 5탄당, 아까 구성 요소 보셨죠? 탄소, 수소, 산소. 그 중에 탄소의 개수가 6개로 구성된 게 6탄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5탄당, 6탄당에 해당하는 이렇게 종류, 이름이 나와 있죠? 이런 것 등이 다 단당류에 속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거는 6탄당, 가장 대표적인 단당류 3가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단당류가 아닌 것은 또는 단당류끼리 묶어놓은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5탄당에서 기억하실 거는 자일로스, 우리 왜 껌이나 사탕이나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당 성분이 바로 5탄당. 나머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6탄당 대표적인 단당류 종류다. 자, 요 나머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 즉 단당류 2개가 결합돼 있대요. 그러면 단당류 지금 배웠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있었죠? 요 3가지 중에서 2개씩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메가당, 우리가 엿당이라고 그러죠? 뭘 만드냐면 우리가 식혜를 만들어요. 그럴 때 거기에 식혜 만들 때 뭐가 들어가요? 엿기름이 들어가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단 성분이 바로 메가당이라고 하는 성분, 엿당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주로 여기 단당류 2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 포도당과 그 다음에 뭐 갈락토스 2개가 결합되어 있거나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당, 설탕이라고 뜻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포도당이 2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그래서 서당. 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메가당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가지의 단당류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당을 이당류라고 한다. 이 이자가 둘 이자예요. 자, 그 다음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늘 다자를 써서 단당류가 2개 이상 또는 그 이상이 결합된 것, 분자량이 큰 탄수화물로 용해되지 않고 단맛도 없습니다. 그 예로는 전분, 글리코겐, 섬유소, 펙틴, 이눌린, 갈락탄, 덱스린, 한천 이런 것 등인데 특히 잘 나오는 게 예로 한천은
어떤 당에 속하는지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당류에 속하는 한천이 있더라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지질이에요. 자, 지질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지질하면 쉽게 우리가 지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슬이 연결된 사슬이 좀 다를 뿐이겠죠. 자, 역시 1g당 얘는 9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거나 지방질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살이 찔 수도 있겠죠. 일일 총 섭취량은 100% 중에 20%를 섭취하게 돼 있고요. 소화율은 95%입니다. 오히려 탄수화물보다는 열량도 역시 적게 섭취해야 되고 소화율도 약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분해 산물, 요거 시험에 아주 필수적으로 잘 나와요. 자, 지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자, 물이 끓으면 어떻게 끓어요? 펄펄 팔팔 끓는다 우리가 표현하죠. 지방, 기름이 끓은 것을 지글지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방산의 앞에 지자와 글리세롤의 글자를 따서 지질의 최종 분해 산물 뭐다? 지글지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효소는 리파제와 스테ap신 두 가지가 있더라. 자, 그 다음 지방산의 분류를 볼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헷갈려들 하세요. 포화지방산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융점이 높다 그랬어요. 융점은 녹아 풀어지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융점. 자, 기름이 이제 융점이 높아서 상온에 고체로 존재하며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을 얘기한다. 주로 어디? 동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팔미트산, 스테아르산이 있더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포화지방산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고기 이렇게 뭐 구워서 드시거나 불고기를 해서 드시고 남는 프라이팬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설거지가 귀찮아서 조금 뭐 내일 그날 일어나서 하려고 했더니 하얗게 촛농처럼 굳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등이 융점이 높은 기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포화지방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불포화지방산과는 약간 반대 개념일 텐데 불포화지방산 융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식어도 아까처럼 촛농처럼 잘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늘 액체로 존재하며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 그래서 얘는 주로 뭐 식물성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그냥 뭐 평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포화지방산은 오히려 건강에 조금 덜 안 좋고 그 다음에 덜 좋고 불포화지방산이 오히려 좀 더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것인데도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기름. 이렇게 같이 이꼬로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쉬우세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 또는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 또는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다.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에 상응해서 필수지방산, 필수라는 말이 붙어있으니까 왠지 중요할 것 같죠? 네,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식사를 통해서 이것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의 예를 엄청나게 잘 물어봐요.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지방산인데 비타민 F라고도 종종 부른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대두유, 옥수수유 등 어디에? 식물성 기름에. 예. 그래서 요거 필수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거의 연관성이 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굳이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거의 그냥 비슷하게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단백질로 넘어갑니다. 자, 단백질의 특성 역시 구성 요소는 아까 이제 배웠던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단백질은 거기에 뭐가? 질소가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열량은 똑같이 탄수화물과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요.
그 다음 하루 섭취량은 100% 중에 15%를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오히려 아까 배웠던 지방보다 좀 더 적죠. 섭취 비율이. 소화율도 더 낮습니다. 92%. 그 다음 최종 분해 산물은 뭐다? 아미노산이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탄수화물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 그 다음 지방의 분해 산물 지글지글, 지방산과 글리세롤.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가지 다 외우셨어요? 소화효소는 펩신, 트립신, 에렙신 세 가지. 자,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필수 지방산 배웠지만 필수 아미노산 왠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죠? 맞아요. 자, 체내에서 생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을 바로 뭐라고 한다?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린, 루신, 이소루신, 트레오닌,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메티오닌, 리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들은 꼭 2가지씩 묶어놓고 맞는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8가지 종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성장기 어린이니 필수 아미노산 8가지에다가 2가지가 더 아르기닌과 히스티딘 2가지를 추가해서 10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체내에서도 음식이나 뭘 따로 먹지 않아도 스스로 합성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미네랄이라고 바꿔 읽으셔도 과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네랄 또는 뭐 회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량 무기질과 뭐 미량 무기질 이렇게 나뉘는데 무기질 중에서도 좀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다량 무기질은 첫 번째 칼슘이 나왔습니다. 무기질의 가장 압박격이죠. 칼슘. 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칼슘, CA. 자, 요것은 어떤 기능을 하길래 우리가 무기질의 대표 아빠라고 얘기하느냐? 무기질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어서 골격과 치아, 여러분들 뼈 단단하시죠? 치아도 이것을 구성해주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칼슘은 골격과 치아를 구성해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타민 K,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경우도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준다. 그 다음 수산,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과 함께 결합해서 하게 되면 결석을 형성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막론하고 골격과 치아를 구성해준다라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이 올 수 있겠죠. 어떤 결핍?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골격과 치아의 발육이 불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인이에요. 골격과 역시 치아를 구성해주고요. 그러니까 실과 바늘처럼 거의 칼슘이라면 인도 함께 따라다닌다고 보셔도 돼. 골격과 치아를 구성해주고 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인과 칼슘의 적정 섭취 비율은 1대1로 동일하게 섭취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칼슘과 비슷하게 여기 결핍증이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골격과 치아를 역시 구성해 주고요. 신경의 자극 전달과 효소 작용에 촉매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트륨,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고요. 수분 균형 및 산, 염기 평형을 해주고 삼투압 조절을,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을 해주고요. 과잉 시 오히려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염식으로 요즘에 뜨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혈압, 심장 이런 쪽에 또 안 좋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륨, 근육 수축에 관여하고 삼투압 조절과 신경의 자극 전달 작용과 세포 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핍증과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이 가지는 하나하나의 특징,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원소 기호로 지금 CA, P, Mg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한글로만 기억하지 말고요. 가끔은 한글 안 나오고 이렇게 원소교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욱더 당황스럽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밀양 무기질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배웠던 그런 칼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적은 양인데, 철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굉장히 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헤모글로빈입니다. 혈색소라고 해서 우리 피 색깔이 붉죠? 그 붉은 색깔을 내주는 성분이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며 혈액 생성 시 중요 영양소가 되고요. 체내에서 산소 운반, 그 다음에 면역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철분이 하는 그 기능을 가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핍증은 역시 철분이 결핍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빈혈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구리, CU, 철분 흡수에 관여하여 헤모글로빈 합성에 촉진해주고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철분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구리와 코발트 세 가지가 삼총사야. 자, 코발트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적혈구 형성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분, 구리, 코발트 세 가지는 다 결핍증이 뭐예요? 빈혈. 그죠? 그래서 빈혈에 관계된 세 가지 무기질을 찾으라고 나옵니다. 아닌 거 또는 맞는 거. 그랬을 때 꼭 기억하세요. 앞에 자만 따서 철구코라고 외우면 돼요. 철구코. 자, 세 가지 빈혈, 결핍증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소, 골격과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음용수, 우리가 마시는 물에 1ppm 정도 들어있고 불소로 충치가 예방이 된다. 우리 치약이나 이런 데도 불소 뭐 이런 성분 들었다고 막 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 속에도 조금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불소의 함유량이 많은 걸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음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상치, 이건 뭐냐? 치아가 마모되는 현상이고요. 너무 적게 이제 불소 섭취가 적으면 우치,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에 구멍이 뚫릴 수 있거나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요오드, 요거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을 해주는 성분이고 유즙 분비를 촉진하고 과잉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갑상선 항진증이 올 수 있고요. 아연, 적혈구와 인슐린 부족 시 인슐린의 구성 성분이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그러한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철분, 구리, 코발트, 철구코 결핍이 되면 빈혈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입니다. 자, 비타민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 비타민 나뉘어요. 그래서 설명할 거리가 엄청 많은데 일단 지용성 비타민은 대표적으로 알아주시려면 아데크라고 그냥 외우셔요. ADEFK. 얘는 지용성이니까 기름 지자잖아요. 기름에 녹는 거예요. 기름과 유지용매에 용해되는 비타민. 자, 아까 얘기했죠. ADEFK, 비타민 A, 레티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 어디서? 화장품. 자, 그래서 뭐라고? 기능이 상피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밤에 바르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화장품 속에 레티놀 들어있다는 말이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티놀, 비타민 A, 눈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눈과 관계된 거, 시력에 관계된 여러 가지 좋은 비타민이 뭐냐 하면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간, 난황, 버터, 당근, 시금치 속에 많이 들어있대요. 결핍증은 아까 얘기했죠. 다 눈과 관계된 질환들이에요. 야맹증, 밤눈이 어두운 거, 안구건조증, 안염, 각막연화증, 결막염 이런 것 등이 올 수 있겠다. 자, 비타민 D입니다. 칼시페롤이라고도 하고요. 칼슘 흡수를 촉진해줍니다. 뼈 성장에 필요하고 골격과 치아의 발육 촉진, 자외선에 의해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식품, 어디에? 주로 햇빛만 쬐도 비타민 D가 자동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루병, 우리가 여기 등이 굽는 곱추병이라고 아시죠? 그루병이나 골련화증, 유아 발육 부족이 올 수 있어요. 자, 비타민 D, E, 이건 토코페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산화성, 자, 항산화성, 그 다음에 노화 방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항불임성 비타민, 생식세포의 정상 작용 유지, 그리고 주로 곡물의 배아, 그 다음에 푸른잎 채소,
식물성 기름, 상추 이런 속에 많고 결핍증 역시 노화 촉진이나 불임증이 올 수 있고 근육 위축증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셔도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자, 비타민 F입니다. 요거는 필수 지방산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체 성장 발육 체내 합성 안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식물성 기름 여기 결핍증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한 번만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D, 칼시퍼롤, 비타민 E, 토코페롤. 여기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아까 중요한 거 항산화성이라는 거 꼭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결핍증 꼭 나와요. 그래서 잘 이제 애우실 거는 두 가지.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아까 불임증이 올 수 있고 비타민 A는 어떻게 애우시면 되냐면 A자를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쓰시죠? 얘를 뉘어볼까요? 자, 이렇게 눈처럼 생겼죠? 눈과 관계되어 있다. 또는 A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만큼 보일 게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비타민 A.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룹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서 있어요. 등이 굽었습니다. 비타민 D. 이렇게 애우시면 쉽게 애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수용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용해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아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나타나도 서서히. 하지만 수용성은 내가 이제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면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지 여부는 다 배설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매일매일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 B1이 있습니다. 이걸 같은 말로 티아민 또는 지아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 우의 분비를 촉진해주고요. 마늘의 알리신, 자, 마늘의 그 매운맛, 그 특이한 성분 있죠, 냄새. 그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인데 그거의 흡수율을 증가해줘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뭘 배우셔야 되느냐? 근본 식품이 뭐다?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고기, 삼겹살, 수육 이런 거 드실 때 뭐랑 드셔요? 마늘 꼭 넣어서 드시죠? 그렇게 드셔야 식궁합이 또 딱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B1, 마늘의 알리신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돼지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다. 결핍증은 각기병, 식욕부진, 각기병은 의욕도 없고 막 몸이 깡 마르고 피부에 탄력도 근손실이 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병이기 때문에 비타민 B1의 기능과 근본 식품과 결핍증 다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자, 비타민 B2입니다. 1, 2는 1번, 2번 붙여주는 거는 비타민을 발견한 순서에 따라서 1, 2, 3 뭐 이렇게 쭉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리보플라빈이라고도 하고요. 성장 촉진과 피부 점막 보호를 해줍니다. 우유, 간, 육류, 달걀 속에 많고요. 요것은 구순, 구각염, 설염, 이건 백내장은 가끔인데 대부분 쉽게 나타나는 것은 요 두 가지예요. 구순, 구각염이라는 것은 입 가장자리 양쪽이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염은 혓바늘 쓰는 거 이런 것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타민 B2가 부족했을 때 옵니다. 자, 비타민 B6죠. 피리독신이라고도 하고요. 항피부염 인자, 장내 세균에 합성이 되고 육류, 간, 효모 이런 데 들어있고 피부병 유발할 수 있다. 자, 비타민 B12 요것도 아까 제가 철구코 기억나죠? 빈혈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코발트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악성 빈혈 연관시켜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수용성 비타민에다 제일 잘 나오는 것이 비타민 C와 비타민 B1이에요.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얘기해서 체내 산화가 되고 환원작용을 합니다. 여기 이 내용이에요. 알칼리에 약하고 산화나 열에 아주 불안정해요. 그래서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칼슘제, 철분제를 먹을 땐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칼슘 흡수 촉진을 해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괴혈병, 결핍증, 괴혈병이 뭐예요? 혈우병이라고도 하거든요. 잇몸이 붓고 치아가 느슨해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요. 그래서 괴물 같죠. 그래서 괴혈병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감소되고 이러한 그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와 기능, 근본 식품 결핍증에 대해서는 제가 1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실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학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잘 풀어보실 수 있겠죠? 1번,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종류, 아데크, A, D, E, F, K 배웠죠? 그러면 비타민 A,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만큼 보일 거 요만큼밖에 안 보인다. 안구건조증, 안염, 각막, 연화증. 안자가 눈 안자잖아요. 그죠? 각막은 눈의 한 부분이고, 맞죠? 비타민 D, 골연화증, 유아 발육 부족. 맞아요. 비타민 D는 등이 굽는. 자, 비타민 K, 불임증, 근육 위축증? 모르겠네. 물음표 찍어 놓고. 비타민 F, 피부염, 성장 정지.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불임증은 아까 뭐였죠? 비타민 E였단 말이에요. E. 그죠? 자, 두 번째, 다음 중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필수 지방산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 리놀레산, 그 다음에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세 가지였습니다. 아닌 거 스테아르산 딱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진행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쏙쏙 저장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